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10시 10분에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박경리의 말에 이 말이 내게로 스며들었다. 살아갈 힘을 얻었다. 박경리가 토지를 지으신 분인지 아시죠? 김현숙이 진 말 속에 박경리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쓰셨는데 이분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랍니다. 교양교육이 새로운 지평을 연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고전 읽기, 박경리 토지 읽기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강해오고 있습니다. 매 학기 50여 명의 학생과 함께 토지를 읽으며 삶과 세상, 타인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며 스스로의 별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강의 평점 최고점을 기록하고 800여 명 학생으로부터 최고 교양 강의로 손꼽힐 만큼 따스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넘어 다양한 인문학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소통하면서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제대로 완독하지 못했던 우리의 고전, 토지야말로 자기 삶을 긍정하려는 사람들이 고군분투를 담은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속 600여 명의 인물을 둘러싼 억압과 굴레, 경제적 궁핍과 역사적 사건, 사랑과 집착과 연민 등을 새로 해석하며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조차 결코 도망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위대함을 드러낸다. 한국토지학회 정회원, 한국대중서사학회 부회장, 한국여성연구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쓴 책으로는 나 참 쓸모있는 인간,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함께 쓴 책으로는 여성의 몸, 시각, 쟁점, 역사,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고전 톡톡, 인물 톡톡, 젠더 번역, 신여성,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외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경리의 말이라는 제목이 박경리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말을 읽어볼까요? 토지의 말을 그리고 박경리 선생의 말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선생이 책을 읽는 동안 제게로 스며든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밑줄 그은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다시 꺼내놓으니 뛰어난 문장이나 아름다운 표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아픔을 견디며 내뱉은 말, 실한 오락이 같은 기쁨을 잡으려는 말, 칠흑 같은 어둠을 버티려 안간힘 쓰는 말, 그래서 애달프고 간절한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 예사로운 말도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끌리는 나의 마음이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내 첫 책인 나 참 쓸모있는 인간이 나온 이후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쓴 책을 마주한다는 것이 야릇했습니다. 글쓰기는 나와 마주하는 일이다. 글쓰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글쓰기를 떠올리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저 또한 좋기 수백 번을 읊고 다녔던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내가 쓴 글을 통해 나를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맨 얼굴을 봐야 하니 힘들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 출판 판매까지 한 걸까요? 그때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내 의지대로 한 일이 아니라 토지 안팎의 사람들과 마주하다 보니 거기에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박경리의 말,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토지 안팎의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토지를 같이 읽었던 사람들도 오래전 학교에서 고전 읽기를 함께했던 학생들도 그때 그 시간을 되돌아본다 합니다. 그들은 강의실에 스며들던 햇빛 한 조각을 제가 가끔 생각을 나누던 얼굴들을 떠올리고 토지를 읽었던 시간들을 그때의 마음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도 고전 읽기 강의는 열리고 있습니다. 1969년부터 쓰인 소설을 2000년대의 학생들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야기인 줄 알았던 책이 재밌다 합니다. 자신이 자투리 시간마다 책을 꺼내 읽는 줄 아는 인간이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합니다. 심지어 TV 드라마에서 봉순이 어린 시절을 연기했던 아이가 20대 대학생이 되어 함께 토지를 읽기도 했습니다. 자,
섬진강 겨울바람을 맞아가며 뜻도 모르고 읊었던 그때의 대사를 책으로 읽는다며 감개무량이 하더군요. 흑자는 학생들이야 학점 때문에 읽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들은 하고 많은 강의 중에 고전을 읽기로 밀려들어와 학점을 따르는 걸까요? 왜 하필 요즘 사람들이 아직까지 토지를 박경리 선생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 발전한 기술, 인간보다 더 매혹적이라는 인공지능, 현현하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경이로운 세계 변화의 한편으로는 먹고 사느라 여전히 숨막히게 바쁜데도 말입니다. 토지 말을 박경리 선생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제게로 와닿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손이 책을 붙잡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러한 책 읽기는 피곤하고 따분하거나 소모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귀찮고 힘들 뿐 아니라 회개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20권이나 되는 긴 이야기, 드라마나 영화 시리 때때로 불러나오는 식민지 때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세상일지라도 나는 나이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는 대단히 소박한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단순한 그 사실이야말로 일제강점기 토지 속 사람들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일 겁니다. 박경리 선생은 그 인간을 그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래된 책을 두고 거울에 나를 비춰보듯 그렇게 인간의 삶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인 한 토지와 박경리 선생의 말은 또 세상 모든 책들은 그렇게 우리 안으로 스며들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이제 저는 토지가 품고 있는 박경리 선생이 전해주는 인간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 지금 여기의 삶을 길어 올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책을 만나는 모두가 제 각자의 삶을 토지로부터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책들로부터 읽어내고 이로써 자신을 맞이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스며드는 말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 함께 토지를 생각하면서 들어가 볼까요? 박경리의 말, 살았다는 것, 세상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는 살았다는 흔적이 없다. 그냥 그날이 있었을 뿐. 잘 견뎌내는 것은 오로지 권태뿐이다. 힘겹다 세상살이. 자신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양년을 보면서 명희가 한 말입니다. 20대 아가씨 양년은 절세 미인이자 보기 드문 여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도 순탄치 않고 가족관계도 혼란스럽습니다. 양년은 이모뻘쯤 되는 명희를 찾아 자신이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양년 앞에서 명희는 뜨개질 거리를 집어들어 바늘에 실을 걸어 빼고 또 실을 걸어서 빼고 두 손을 놀립니다. 한참이나 울던 양년은 저는 절 밖에서 우는데 아주머니는 어찌 뜨개질만 하시냐, 제게 실망하신 게냐, 저를 비난하시는 거냐 하며 명희를 쳐다봅니다. 그런 양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명희는 뜬금없게도 저 아이의 고통은 슬픔은 어쩌면 저렇게도 투명할까? 저 청춘은 어쩜 저리 아름다울까라고 감탄합니다. 자신에게는 살아있다는 흔적이 없음을 그저 견뎌내는 권태만 있었다고 깊이 탄식합니다. 울고 있는 양년을 앞에 둔 명희의 저 마음은 무엇일까요? 투명한 고통과 슬픔. 그래서 아름다운 청춘이라니 그저 수사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건지 젊을 때는 다 그래라는 어른들이 입버릇인 건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아마도 대학 신입생 때였다고 기억합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어느 선배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하면 노래 학공조를 뽑아 올리더군요. 20대가 노래 부르기에는 가사가 참 희한하긴 했습니다만 채 다음 마디로 넘어가기도 전에 몇몇이 화를 내 금세 노래는 찾아 들었습니다. 그때는 훗날 6월 민주화와 항쟁으로 이름 붙여졌던 1987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시다시피 학교 안팎에는 시위가 일어났고 예비역 남자 선배들과 건장한 남학생들이 앞장서서 교문께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구호 한 자락 어설프게 따라할 뿐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가열하게 투쟁하자 백만하고요 라며 외치며 핏대 세울 모습이 무섭다며 어묵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도 그중 대단히 뜨거운 시절이었습니다. 시위 현장 얼쩡거릴 뿐인 대학 신입생에게도 강의실보다는 노천국장이 교재보다는 피라고 부르던 유인물 봉치가 훨씬 익숙했으니까요. 바로 그런 시절에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이라뇨.
선연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도 대표적 푸티 부르주아, 운운하며 노래 부르는 일을 나무랐던 듯합니다. 지금이야 그때는 너무 경직되어 살았구나 싶기도 하고 대학생이라지만 참 어렵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랬습니다. 교내 음료 자판기에 있는 커피 메뉴를 그냥 둘 거냐 하는 문제로 족기 서서 서너 시간을 토론했고 커피는 수입산, 특히 미제, 향락 풍조라는 이유였습니다. 4학년이 되었을 때는 졸업 파티는 하자는 나이트클럽을 가보자는 누군가의 제안에 흡사 싸워도 격론을 벌였습니다. 노래 한 구절, 커피 한 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일 그 자체에 앞뒤 맥락도 없이 윤리와 도덕이 잣대를 갖다 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그랬던 대학생들이 매사 얼마만큼 도덕적이었느냐고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갓 해프닝 같기도 하고 철없던 과거사 같기도 하고 귀여운 여당 같기도 합니다만 젊음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보다 어릴 때는 더 그랬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소리, 까꿍 소짓 하나에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과자 부스러기 하나만 떨어져도 앙앙 울었습니다. 돌멩이가 대구르르 굴러가도 짝꿍이 재채기 소리에도 깔깔 웃어댔습니다. 뚝 떨어진 나뭇잎 하나에도 바람 한 줄기에도 세상이 다 무너진 듯 심각해졌습니다.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마주하는 그 순간이 하나하나는 그들이 세상 전부이자 전 우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도 노래 한 구절, 커피 한 잔을 두고 시대와 민족을 운운했던 청춘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겠지요.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몸으로 느끼고 겪어내는 일들 말입니다. 올든으로 잘 알려진 소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소박한 먹거리와 검소한 생활 방식을 택했던 소로. 그가 말한 깨어있는 삶이란 필연적이고 존재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 존중하는 삶. 그래서 자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기,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고 생활하기,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를 온전하고 진실하게 경험하기 등과 같이 삶을 극한으로 몰아세우는 스파르타식 삶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2년여 동안 하루 세 끼가 아니라 간소한 한 끼만을 먹고 두세 가지 일만 신경 쓰고 소비 지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금욕적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앞서 소설은 이런 생활을 자신이 실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도 저런 삶은 너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소로 스스로도 스파르타식 삶이라 했으니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다만 소로의 삶을 두고 그 엄격함과 극한의 추구에 대해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생활 방식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얻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로가 말하고 행했던 깨어있는 삶은 그야말로 삶의 본질을 대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본질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이후에야 소로의 말처럼 예리한 낫으로 삶이 아닌 모든 것을 거침없이 베어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소로의 극단적 생활 실험은 삶의 본질을 구별해내기 위해 일상 속에 무뎌진 감각을 벼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으로부터 오는 외부 자극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모든 감각과 모든 생각을 나 자신에게 집중시키고자 한 것이죠. 아마도 이는 단식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떠올리면 쉽게 상상이 갈 듯합니다. 단식을 경험한 분들이 말을 들어보면 단식으로 느껴지는 가장 직접적 변화는 미각이라더군요. 일주일 아니 2, 3일만 단식을 해도 그 이후에는 거의 절대 미각 수준에 이른다고요. 맨 밥 한 숟가락이 단맛, 간장 한 방울이 짠맛과 단맛 등등을 비롯해 예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갖가지 감각이 발휘된답니다. 물론 이런 절대 미각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만 소믈리에 같은 이들이 시음이나 시식 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금기시키고 심지어 단식을 하기도 한다니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일이 효과는 확실히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서로의 인연연의 생활 실험, 외부 자극으로부터의 단절을 통해 삶의 감각을 버리고 그런 감각으로 본질을 찾아내자는 것은 꽤 유용한 방법이었나 싶습니다. 토지에 등장하는 양년을 비롯해 해맑은 아기들과 단순한 아이들, 순수한 청년들은 삶의 본질을 한가닥에 다 있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 젊은이들과는 달리 어른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그 예민한 삶이 감각에 묻어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명희의 말처럼 그냥 그날 잘 견뎌낼 뿐인 건태로운 어른이 된 것만 같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있는 그대로 온몸을 겪어내는 투명함 대신에 필요나 불필요, 유불리 혹은 화폐 이익 여부를 조모조모 따져봅니다. 어쩌면 고통과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감각불능이 상대에 더 가까운 것도 같습니다. 큰 소리로 웃기, 눈물이 날 만한 큼 웃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엉엉 소리내어 울기,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야말로 흥쟁이가 되어 시큰둥한 그렇고 그런 삶이 내 민낯이지 싶습니다. 저는 소로처럼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의 실험을 할 자신도 없고 양현처럼 20대로 되돌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명희처럼 살았다는 것, 세상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물과 순순히 마주했던 그 감각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을 통해 삶의 흔적을 찾고 나 자신이 세상살이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살았다는 것,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군요. 앞으로 토지가 더 새롭게 이 김현숙님의 교수님의 또 다른 박경리의 말을 토지로서 표현해낸다는 게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